네, 현장과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일차 사회를 맡은 가톨릭 상지대학교 혁신사업단장 오정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일차는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의 성과와 또 미래를 향한 논의를 하루로 채워가는 날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홍정민 소장님의 기조 강연 후 토론이 진행되겠고 오후에는 우수 성과와 정책 연구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홍정민 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웅진 패스원 사업기획팀장님과 또 사이버 MBA 평생학습 본부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휴넷 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포스트 코로나를 말씀해 오신 분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월에는 코로나 이후 미래의 교육에 대해 에듀테크의 미래라는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교육 현장에 펼쳐진 미래 교육에 대해서 소중한 통찰을 던져주실 홍정민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면 기업 교육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HRD라고 하고요.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고 저는 처음에 사회생활을 LG그룹의 교육 담당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곳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 교육이 과연 기업 교육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사례 중심으로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기업 쪽에 있다 보니까 기업 교육에서 기업에서 2019년에 가장 되게 이슈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어떤 단어냐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K, LG 할 거 없이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화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할 거냐라는 게 되게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모든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죠. 2019년에. 그런데 2020년이 딱 되면서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이 디지털의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여기 보시는 분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인데요. 이분이 2020년 4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2년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 때문에 2개월 만에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디지털의 되게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죠. 그러면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지금 컨텐츠 시장이 변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음원 시장의 모습입니다. 음원 시장의 모습인데요. 2000년도만 하더라도 대부분 음악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셨냐면 음반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CD나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 LP판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셨죠. 근데 1998년도부터 인터넷이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인터넷이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2014년이 되니까 음반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 거의 한 10%대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나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 시작하죠. 디지털화되는 시장의 컨텐츠 시장의 가장 특성은 뭐냐면 기술의 발달로 본인이 좋아하는 채널로 컨텐츠를 소비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2000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보셨나요? 대부분 공중파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IPTV, 다운로드, PC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본인이 선호하는 채널로 컨텐츠를 소비하더라는 거죠. 교육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만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2019년까지 오프라인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교육 컨텐츠를 보려면 반드시 클래스룸으로 오라고 했죠.
근데 여기가 지금 미국의 기업 교육 시장의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좀 비슷한 유형을 보입니다. 기업 교육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만 하더라도 77%였던 오프라인이 이제 2016년이 되니까 32%로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이 활용하시는 라이브 교육 같은 경우, 줌 같은 경우를 13%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26%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시장과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채널로 교육을 듣더라는 겁니다. 학습자들이. 이러면서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죠. 그러면 기업 교육에 있어서 오프라인 교육이, 기업 교육은 좀 상당히 좀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좀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원들이 자가격리 시설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학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재택근무라는 게 일반화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장으로 빼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디지털화가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많이 쓰고 계시는 이러닝, 그리고 짧은 영상인 마이크로러닝, 그리고 줌을 활용한, 아니면 웹엑스를 활용한 버추얼 러닝, 그리고 온오프라인이 섞여 있는 플립 러닝, 네 가지 형식으로 컨텐츠가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닝도 알고, 마이크로러닝도 알고, 버추얼 러닝도 알고, 플립 러닝도 알아. 그런데 어떤 걸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 매번 주사만 맞추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약도 투입하고, 아니면 물리치료도 하고, 입원도 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러닝과 마이크로러닝, 버추얼 러닝이 하나의 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학습자에 맞게끔, 학습 내용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생소한 부분이 이러닝과 지금 버추얼 러닝 많이 쓰고 계시니까 마이크로 러닝과 플립 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짤방 들어보셨나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짧은 강의나 짧은 방송을 얘기하는 게 바로 짤방. 젊은 분들이 짤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2초 TV 들어오셨나요? 네, 젊어 보이기만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72초짜리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드라마가 아니라 1회당 72초짜리 드라마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나 TVN에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43초 TV 들어오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43초짜리 드라마를 만들었냐면 20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학생들이죠. 전문대학교 학생들인데 모바일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3.1초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1위부터 50위까지 나열을 하고 그 평균 시간을 측정을 했을 때 과연 몇 분 정도나 될까요? 유튜브 컨텐츠가 1위부터 50위까지 인기 컨텐츠를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평균 러닝타임을 평균으로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퀴즈 하나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몇 분이나 될까요? 되게 정확하십니다. 2분 43초. 되게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강의에 되게 유식한 표현이 바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라 토거슨이나 샤논 팁턴 두 분이 되게 이끌어 가시는데 5분 이내로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컨텐츠를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 러닝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현대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90% 이상은 이 채널을 통해서 얻습니다. TV일까요? PC일까요? 모바일일까요? 네, 모바일입니다. 대부분의 학습이나 대부분의 정보를 다 모바일로 얻습니다. 모바일에 지금 신경 쓰시나요? 교육에서는? 캠퍼스만 너무 멋지게 꾸미려고 하지 않나요? 학생들은 모바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전 세계 모든 기관과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모바일 점유율을 높일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요? 모바일로 학습을 시키시나요? 모바일로 학습 보조 도구를 삼으시나요? 되게 중요한 채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자와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검색을 통한 학습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면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가서 공부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죠? 선생님인가요? 교수님인가요? 엄마 아빠인가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물어봅니다. 뭘 모르면요. 검색을 통한 소비가 일반화됐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로직 트리라는 것, 논리 문제에서 로직 트리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달 학기에 개강에 거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 보면은 다음 달에 여는 승진급자 과정에 로직 트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지금의 학습자들은 바로 알고 싶어합니다. 로직 트리라는 거. 검색에 걸리는 컨텐츠가 뭐다? 오프라인 교육도 아니고 이러닝도 아닌 바로 이 짧은 영상인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되게 젊은 세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MZ세대라고 많이 이슈가 되죠. 이분들은 아예 모바일 네이티브고,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 밀레니얼과 Z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렸을 때 폴더폰을 본 세대가 밀레니얼이고 폴더폰을 못 본 세대가 Z세대예요. 그만큼 모바일이나 디지털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이들이 선호하는 컨텐츠가 되게 짧은 영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IBM에서는 2016년에 최고 교육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 직원들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도 있겠지만 마이크로 러닝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러닝 사이트 자체를 짧은 영상 중심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IBM의 왓슨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짧은 영상들을 각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학습을 시켜주죠. 이랬더니 거의 한 1000명 이하였던 이러닝 접속률이 지금 일평균 접속자가 3만 명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땡땡카드사에서 제가 2017년에 이러닝 사이트를 너무 직원들이 싫어해요 라는 의뢰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그러니까 거기 설문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하죠. 이랬더니 그러니까 이러닝 사이트가 교육 사이트가 불만족이 70%라는 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아무리 불만족이 많다 그래도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70%가 불만족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희는 PC를 지급하지도 않고 일단 되게 짧은 걸로,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닝 사이트 어떻게 바꿔드리냐면 짧은 영상 중심, 마이크로러닝 중심으로 되게 모바일에 적합하게 다 바꿔드립니다. 그랬더니 되게 교육부서에서 고민이었던 이러닝 사이트의 접속률이 거의 9배까지 올라갑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러닝이 그냥 최고야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러닝, 이러닝, 오프라인 교육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오프라인 교육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을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좀 고려를 하라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오프라인을 섞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플립 러닝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브랜디드 러닝, 플립 러닝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플립 러닝은 브랜디드 러닝에 되게 더 라이트 브랜드다. 즉 적절한 방식에 섞는 방법을 플립 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온오프라인을 섞어야 되고 100% 오프라인으로 하기도 힘들고 100%또 온라인으로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특히 전문대학의 입장상 실습 교육도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이 플립 러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플립 러닝은 존 버그만과 아론 쌤이라는 미국의 과학교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이분들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슈가 됐던 교육학 이론으로 자리 잡았던 이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플립 러닝을 만들 때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지? 라는 게 단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NTL의 학습효과 피라미드인데 우리가 들으면 5%를 기억하고 말로 설명해 보면 90%를 하루가 지나서 기억합니다. 즉 그냥 듣기만 한 것보다 직접 자기가 말로 설명하는 게 한 20배 정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까 플립 러닝의 철학이 뭐라 그랬죠?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프라인 교육에서 뭐만 하자? 토의해보고 실제해보고 말로 설명하는 실습 중심만 하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자? 듣고 읽고 시청각 수업 듣기는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거죠.
두 번째 플립러닝의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블룸의 텍소노미에 있습니다. 저도 사범대학을 나왔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 교수님한테 공부를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교육은 대개 하위 목표에 해당한다. 진정한 교육자는 아이들과 함께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교육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강의 중심으로 쏟고 있습니다. 근데 플립러닝의 철학이 뭐라고 그랬죠?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프라인 교육에서 뭐만 하자? 상위 학습 목표만 하자는 겁니다. 창조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만 하자는 거죠.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건 어떻게 하자?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거죠. 저희가 2016년 7월에 처음으로 기업 쪽에 플립러닝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65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10,000명 정도의 수강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립러닝을 설계할 때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분리하지라는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65개 과정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고요. 먼저 커리큘럼을 쭉 설계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교수님들이 가장 커리큘럼을 잘 설계하실 거예요. 커리큘럼 먼저 설계한 다음에 칼럼 2개를 만들고 교육 방식이 되게 효과적인 것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가 상위 학습 목표만 색칠을 해주죠. 두 가지 모두가 색칠된 것만 어떻게 하자? 오프라인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하거든요. 플립러닝이 효과적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95%가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오프라인을 분리시키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으시면은 이 방식대로 활용하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 기업 쪽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교육이 디지털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학습 격차입니다. 상위 10%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든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든 소화해냅니다. 따라가자. 하위 10%는요? 하위 10%는 과자를 사주고 돈을 주고 무릎을 꿇어도 절대 공부를 안 합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원래 싫어하는 분들이죠. 중간은요? 중간은 80%는요?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프라인 교육이 되게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왜 그렇게 효과가 많이 떨어질까요?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교육 서비스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컨텐츠 영역과 매니지먼트 앤 케어 영역이 있습니다. 즉 컨텐츠 영역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매니지먼트 케어 영역인 게 학습 환경이 구축되고 동료 학습자가 있고 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토론 실습이 가능하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주고 저랑 같이 강사랑 같이 눈도 마주치고 그리고 교구제도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니지먼트 케어인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뭐만 넘어갔다? 컨텐츠만 넘어갔어요. 컨텐츠만 넘어가다 보니까 매니지먼트 케어 영역은 기껏해야 그냥 메일 하나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게 다입니다. 학습자들은 매니지먼트 케어를 오프라인상에서 받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학습하라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퀴즈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서. 무크 아시죠? 무크의 수료율이 몇 %나 될까요? 하버드, MIT 뭐 이런데 엄청난 컨텐츠들이잖아요. 이 컨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몇 %나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왔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15%보다 좀 적습니다. 10% 맞습니다. 되게 잘 맞추시네요.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세계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코세라라는 데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무크 중에 가장 큰 회사죠. 이게 수료율이 낮다 보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을 내놓냐면 시그니처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습니다. 사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유료 프로그램. 내가 한 4개 정도 과정을 드릴 텐데 나를 괴롭혀줘라는 프로그램. 진도를 좀 안 나가면 막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막 메일 오고 난리 나는 프로그램. 어떻게든 수료를 관리해 주는 거죠. 유료입니다. 이랬더니 몇 %까지 올라갈까요? 5에서 10%였던 프로그램 수료율이
몇 %까지 올라갔을까요? 네. 지금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50%를 넘어갑니다. 네. 50%를 넘어가죠.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은 컨텐츠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교육은 이 매니지먼트 케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관가하면 학습 격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지털 환경의 학습자들의 특성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몰입을, 러닝 인게이지먼트가 솔직히 되게 어렵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닝 인게이지먼트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세 가지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학습자들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싶은 컨텐츠만 본다라는 거죠. 유튜브처럼.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보통 보면 이제 AI와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자들이 자신감이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면 맞아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동료 학습자들끼리 물어보도 보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자신감을 되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게미피케이션이라는 방식을 되게 많이 씁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온라인 학습자들은 되게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습니다. 동료 학습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교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되게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금 학습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거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게 학습 몰입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C사를 지금 그 C사의 배달맨들을 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일단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관심 분야를 설정하게 만듭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콘텐츠만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일주일에 몇 개를 볼지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게 만듭니다. 여기는 5개를 지금 보겠다고 수립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주 단위로 5개씩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관심 분야에 맞게. 맞춤형으로 최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게미피케이션 방식을 쓰는데 학습을 하거나 댓글을 하거나 학습 참여를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포인트를 주거든요. 포인트를 줘서 이 포인트가 실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접속률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환경하에서 작은 배려들, 자신감과 자율성과 관계성을 높여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온라인 학습을 혼자서 듣게 했더니 수료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룹을 만들어줘요. 10명씩 그룹을 만들어줘서 함께 수업을 같이 들어라고 온라인상에서 단톡방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밴드 같은 걸 만들어준 거죠. 같이 교육을 해라고 만들어줬더니 수료율이 22%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0배가 뛰는 거죠. 이 같은 집단 안에 이번엔 조교를 넣어줬습니다. 조교를 넣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줬더니 거의 44%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자가 외롭지 않게 해주면 이만큼 수료율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코의 수료율인데요. 100만 명부터 시작했다가 거의 3만 명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되게 수료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도 있는데 스프링박스라는 이러닝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입과를 하자마자 멘토가 붙습니다. 멘토가 붙어서 이들의 기술적인 가이드, 경력 상담, 학습 목표 설정 등 일일이 1대1로 도와줍니다. 여기는 벤치프랩이라는 회사인데요. 벤치프랩이라는 회사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온라인 토론방을 넣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15배가 차이가 납니다. 학습 참여율이.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온라인 토론방을 넣어서 토론방을 이끌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학습 몰입을 되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벤자민 블룸이라는 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교육학적으로. 이분들이
이분이 아까 텍소노미, 교육 목표의 위계 구조부터 되게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셨는데 또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완전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완자 이렇게 뭐 교과서 참고서에 완자 이렇게 완전 자율학습 이렇게 써 있는 게 모두 다 이분의 이론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만든 완전 학습을 좀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하나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하고요. 두 번째 클래스는 본인이 설계한 완전 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마지막 클래스를 어떻게 하냐면 비교치를 놓기 위해서 그냥 1대1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 보죠. 그런데 본인이 설계한 완전 학습 방식이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저 그랬어요. 1대1 코치를 붙여준 게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학습 성취도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만약에 50명인 강의장에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98점인 학생을 한 명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1대1 과외 선생님 붙여주면요 50명 평균을 98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저도 이 이론을 배워가지고 보통 저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애들을 학원을 보낼까요? 아니면 과외를 시킬까요? 라고 하면 금액이 2배 정도 차이 나면 과외 시키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 때문이죠. 2017년 12월에 MBC에서 되게 재밌는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뇌파를 비교를 했어요. 뇌파를 비교했는데 뭐 책 읽는 뇌파, 게임하는 뇌파, 그리고 뭐 학원 가는 뇌파 이렇게 다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너무 일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뇌파였냐면 학원에 앉아 있는 뇌파랑 TV를 보는 뇌파랑 똑같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 듣는 거예요. 근데 과외라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겠지만 치명적인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과외가 첫 번째가 되게 금액이 비싸다는 거죠. 두 번째가 과외 선생님마다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이 과외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마다 차이가.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접목하고 있냐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한번 인공지능이 한 요만한 선생님들, 한 요만한 로봇이 우리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라고 하면 상상을 해본 겁니다. 오늘은 바이오 리듬의 이성적 영역이 충분한 수학 수업을 해볼까요? 나만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요. 두 자릿수 나누기 문제가 조금 부족하니 이 부분 짚고 넘어가요. 학습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잠깐 푸는 걸 멈춰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 맞춤형 코칭이 가능하고요. 피로가 쌓였어요. 5분 정도 쉬었다 해요. 쉬기 전에 9단 8단 까먹을 때 되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아요. 상황에 맞는 학습 진행 및 지속적 기억 상기까지 해줍니다. 조금 답답한 기분이군요. 이럴 땐 거실이 좋죠. 학습자 상황에 맞는 학습 환경까지 구축합니다.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걸로. 이 친구는 계속 발전되는 거 아시죠? 인공지능은. 앞으로 130개 언어를 할 거고 전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아 공대의 질 왓슨이라는 이러닝 조교입니다. 그 이러닝을 들었을 때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첨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쪽지 시험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한번 실험해 본 거예요. 201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지아 공대에서.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을 숨기고 조교 역할을 시켰는데 학생들한테서는 너무나 정확한 답변으로 인기가 많은 조교였대요. 2016년 5월에 학기가 끝났을 때 이 조교가 질 왓슨이라는 조교가 인공지능이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깜짝 놀랐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조지아 공대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 2016년에 앞으로 인공지능 조교의 역할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뉴스 기사에서 본 게 조지아 공대 온라인 수업의 Q&A, 즉 질의응답의 60%는 누가 담당하고 있다? 이 친구가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거죠. 여기는 뮤즈오라는 로봇입니다. 뮤즈오라는 로봇이고 한 요만했습니다. 되게 물통 많았고요. 되게 귀엽습니다. 저희랑도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인공지능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아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카라는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원어민 선생님입니다. 학습자의 그 표정을 읽고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해주는 로봇이에요. 처음에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뮤지오 치시면 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우산 가져갈까 하면 빨간 우산 가져. 왜요? 기분이 좋아질 거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해 주는 로봇이.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회사인데 일본에 왜 진출했냐면 일본의 어학 시장이 더 크대요. 그래서 일본에 2018년에 처음 진출해서 1000대를 가지고 나갔는데 1000대가 완판됐고요. 일본의 14개 학교에서 이 친구를 원어민 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퀴즈가 필요한 타입이죠. 이 친구의 가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TX 2시간 타고 왔습니다. 만불이면 한 1000만 원, 1000만 원보다 훨씬 좀 쌉니다. 네. 700만 원 훨씬 쌉니다. 300보다 조금 더 쌉니다. 108만 원 정도. 되게 싸죠. 우리나라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다가 한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 로봇으로 대화를 하는 그 수업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서투른 부분도 있긴 한데요.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아마 나중에 영어 회화 수업은 이 친구랑 듣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싸죠. AI는 과연 어디다 쓰일까요? AI가 있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러닝은 되게 짧게 하는 거고 소셜 러닝은 되게 서로를 연결해 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들을 되게 고도화시키는 게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전 분야에 있어서 교육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교육을 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스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기업에서 쓰는 게 뭐냐면 이 업무 프로세스 맞게끔 대시보드, AI 아바타 강사, 큐레이션, 챗봇 이게 대표적으로 쓰이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만 드릴게요. 저희한테 기업들이 컨설팅이 오면 일단 대시보드와 큐레이션을 제일 많이 원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결국 맨 마지막에 큐레이션과 대시보드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추천과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건데요. 큐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인데 내용 유사도와 경로 유사도, 키워드 태깅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경로 유사성은 과정 정보와 학습자 정보를 계속 누적으로 데이터를 누적시킨 다음에 새로운 학습자가 들어왔을 때 그 학습자와 유사한 학습자들이 컨텐츠를 본 경로를 통해서 추천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 회계팀의 대리인 사람이 이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다른 회사나 동일한 회사의 회계팀의 대리인 사람이 많이 봤던 컨텐츠들을 추천해 주는 게 학습 경로 유사성 큐레이션이고요. 학습 내용 유사성 큐레이션은 이게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닌데 STT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피치를 하면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강의 내용을 다 텍스트로 변환해서 DB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를 비교해 가지고 예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A 컨텐츠를 봤는데 A 컨텐츠와 유사도가 B 컨텐츠가 한 50몇 프로야라고 하면 A 컨텐츠를 본 사람을 B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방식.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키워드 태깅입니다. 이거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학습자들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게 만들고 직급이라든지 직무 분야를 선택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키워드로 태깅을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한 5분짜리, 7분짜리를 한 7개 내지는 10개를 다 태깅을 해놓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관심 분야에 맞게끔 태그를 중심으로 매칭을 해주는 방식.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제로 큐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 표시가 된 게 인공지능 큐레이션 영역이에요. 근데 실제 일반적인 큐레이션보다 이 인공지능 큐레이션이 한 30% 정도가 더 클릭률이 높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 대시보드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엄청나게 많은 계기판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학생들의 성장을 조종하시는 분들입니다. 데이터를 지금 하나도 안 보고 감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가 보여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육 신청이나 신청 인원, 신청 금액, 수료 등의 정보를 구분하고요. 직급별, 직무별, 직책별, 부서별 교육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연수원의 이용자의 교육 시간이라든지 접수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만족감이 높으시고 대시보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시보드가 관리자 대시보드 있는가 하면 학습자 대시보드도 있어서
학습자들이 본인이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고 수료 현황이라든지 어떤 컨텐츠 좋아하는지, 그래서 학습자들에게도 이 학습 가이드로서 관리를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는 거죠. 챗봇도 인공지능 역할로 많이 쓰이는데 이거 약간 동료 중심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푸시와 풀 전략인데, 챗봇이 좀 자리 잡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에 쓰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학습을 하면 뭐가 궁극적 목적이죠? 학습한 거를 기억하게 만들고 기억한 거를 활용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이거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챗봇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 강화 쪽, 지난주에 읽어본 거 뭐 한번 더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거 어떤 걸 한번 실행해 보세요라고 학습 수행 보조도 많이 쓰이고요. 중간에 많이 쓰는 게 온보딩 교육, 즉 신입사원 교육이 많이 쓰이는데, 기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뭘 질문을 할 때 선배들한테 질문하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주로 했던 내용들을 데이터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우리 회사에 그 식당 질문하면 식당에 대한 정보가 쭉 뜨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신입사원 교육에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벌추얼 휴먼이라는 기술인데 저희가 이번 올해 12월에 만들었던 그 사례예요. 어떤 거냐면 텍스트를 치면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텍스트를 치면 강의가 나오는데 이게 벌추얼 휴먼이라는 기술인데, 아마 MBN의 김주아 아나운서 가끔 인공지능으로 하는 그 뉴스를 좀 보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텍스트를 치면 그냥 아예 그냥 영상이랑 음성이 나와서 영상이 나오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이스트 소프트라는 알지브로 유명한 회사랑 같이 만든 기술인데요. 지금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 실제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좀 문제가 뭐였냐면, 컨텐츠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딜리버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카메라만 들이대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카메라 들이대면 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좋은 거를 바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 만든 게 이 이민영 소장님이라고 이제 실제로 계시는 스타 강사신데, 이분의 영상을 한 8시간 정도 녹음을 하고 음성을 한 4시간 정도 떴어요.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만 치면 컨텐츠가 바로 이분이 하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게이미피케이션,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게임 러닝과 게이미피케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게임 러닝은 게임 그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고,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의 요소를 게임이 아닌 분야에 활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PBL입니다. 포인트 배지 레벨 리더보드, 이게 네 가지 PBL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했을 때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뭐 성취했을 때마다 배지를 찍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레벨은 평민, 귀족, 왕신으로 나눠서 이걸 레벨을 올라가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리더보드는 경쟁 요소를 활용해서 오늘의 이번 주에 학습 참여율 1위, 이번 달에 학습 성취도 1위부터 10위까지를 계속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경쟁 요소를 되게 활용하는 거죠. 실제 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면, BGF 리테일이라고 이제 CU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지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8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 8개를 할 때마다 배지를 줬고요. 그리고 배지를 딱 클릭하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맞추면은 뭐 바카스라든지 비타500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거만 했더니 접속률이 4배가 올라갑니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되게 외롭고 자신감 없고 자율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 하나하나가 되게 학습 효과를 늘린다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교재 만들고 이런 것처럼 교재 만들고 자리 배치하고 이렇게 되게 노력 많이 하시는, 마찬가지로 온라인도 컨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메타버스는 VR, AR은 좀 상당히 기업 쪽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플랫폼들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좀 다른데요. VR 같은 경우는 각인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되는 것들을 VR로 하면 되게 효과적이고요. 여기가 벤더빌트 병원이라고, 여기서 초음파 검사 있잖아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그 의사들을 양성해내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초음파 기기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여기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린대, 양성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초음파 실습을 아예 VR로 전환했던 사례고, 전문 직무 교육이라서요. 의료랑 항공 쪽은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전문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R은 되게 갈팡질팡했어요. 뭐냐면 어떻게 AR이 교육적으로 쓰일까라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이거든요. 뭐냐면 워크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보잉 항공사의 그 배선 정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배선 정비하는 사람들이 이게 배선 돌을 가지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도구를 가지고 손이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선도를 보고 일일이 막 확인하면서 이걸 끊어내고 막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AR을 활용해서 아예 AR 글래스를 씌워줍니다. AR 글래스를 씌워준 다음에 여기 배선도가 같이 떠버리는 거예요. 같이 뜨면서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러율이 거의 제로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DHL의 그 배송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배송품을 보면서 이게 언제 출고가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찍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몇 시에 출고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와 결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거가 좀 AR이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도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페토라든지 게더타운 이런 거 많이 쓰고 계시는데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신입사원 교육, 팀빌딩 행사 딱 세 가지에 좀 쓰이고요. 나머지로 확장됐을 때 뭐 리더십 교육이나 전문 직무 교육일 때는 게더타운이나 제페토가 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화 수학 들어보셨나요? 전화 수학? 못 들어보셨죠? 전화 영어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전화 영어는. 전화라는 기술이 어디에 맞다는 거죠? 교육에? 어학 교육이랑 맞다는 거예요. 제페토 게더타운이 모든 교육을 바꿀 거야 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에듀테크라는 게 에듀가 먼저입니다. 기술에다가 교육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교육에다 기술을 맞추는 거예요. VR, AR, 메타버스 플랫폼 모두 다 툴입니다. 마이크로는 전부 다 툴이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술을 맞춰주는 거죠. 메타버스 플랫폼을 쓰더라도 다른 데서 우리 게더타운으로 이제 뭘 할 거야라고 하면 지금 대표적인 거 팀빌딩, 행사, 온보딩 교육에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교육에 기술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8분 남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라는 거, 교육자의 역할은 뭘까라는 건데요. 가장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교수님들이 다 없어지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들어보이면 이게 그 큐비나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일본에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학원이에요. 아이들이 등원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 패드에다가 문제를 풀어요. 반드시 다른 데다 못 풀게 돼 있고 패드 위에다가 수학 문제를 반드시 풀게 돼 있어요. 풀이 과정까지. 그럼 이 푸른 거를 인공지능이 그대로 읽어드려요. 그대로 읽어드린 다음에 이 친구한테 딱 맞는 수준의 레벨의 문제를 계속 출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되게 효과적이겠죠. 어찌 보면 되게 선생님이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 선생님이. 근데 이 창업주인 젠노 겐키는 뭐라 얘기하냐면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일은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건 누가 더 잘한다? 인공지능이나 유튜브가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적용하고 창조하고 평가하고 공감해주고 아이들의 가이드를 주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원은 반드시 사람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등원을 하자마자 어제까지 뭐 했니? 상담을 하고 격려해주고 학습 가이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하원할 때도 반드시 1대1 코치를 통해서 모르고 있는 걸 질문을 받고 아이들의 경로를 집에 가서 할 것들을 가이드를 줍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학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가장 적절히 결합된 학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영역은 인공지능한테 시키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사람만이 한다는 거죠. 이 학원이 일본의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려면 200시간 정도 걸린대요. 이 학원은 몇 시간 만에 끝낼까요? 32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되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앞으로의 교육자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룸의 텍소노미처럼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강의를 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인공지능에 대체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강의를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공지능에 대체되거나 유튜브에 대체될 겁니다. 근데 교육자의 역할이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란 겁니다. 모멘트 오브 니즈도 모셔의 이론인데요. 교육이 필요한 순간이 처음 배울 때만 아니라는 겁니다. 학습자들이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 순간은 더 알고자 할 때, 적용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산업화의 산물로 너무나 처음 배울 때와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주입식 교육에 매달려 왔습니다. 맞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은 누가 더 잘한다?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앞으로. 유튜브가 훨씬 잘할 겁니다. 이쪽은 맡겨놓고 위로 더 올라가셔야 돼요. 더 중요한 영역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지막 퀴즈를 낼 텐데 꼭 좀 한번 풀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잡마다 직업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몇 %나 대체될까라는 연구를 2016년에 한 게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이 잡이 너무 재밌었는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 한 56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인공지능으로의 대체율에 대한 퀴즈를 드릴 겁니다. 몇 %나 될까요? 70%보다 훨씬 낮습니다. 10%보다 훨씬 낮습니다. 5%보다 훨씬 낮습니다. 3%보다 훨씬 낮습니다. 0.44%. 0.44. 이 위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위쪽이. 강의식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해주는 일이, 공감해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고등학교 교사도 1.5%밖에 안 돼요. 은행 직원 98%, 부동산 중개인 97%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이 어디나 보면은 되게 낮습니다. 의사 회계사보다 훨씬 낮는 게 교육 전문가들. 왜냐하면 아까 맞지 더 위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에듀테크라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요. 교육 전문가들이 에듀테크라는 기술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2017년에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따온 자료인데요. 2027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LMS, 즉 교육관리 시스템이 이런 것도 가능해질 거다라는 예측을 했던 세션이었어요. 찰리 스미스라는 친구가 90일 내로 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왕따 행위를 할 가능성이 85%다라고 떠버리는 거예요. 교육관리 시스템에서. 그래서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거나 104.97 조항을 읽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듣게 하세요. 실행할까요 말까요? 라고 뜨는 거죠. 되게 거짓말 같잖아요. 이게 LMS가 이게 가능해? 라고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실제 비슷한 LMS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회사고요. 아마 지금 무들이나 이런 그 블랙보드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를 좀 위협하는 회사예요. 뉴턴이라는 회사고 여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 가능한 LMS 기능이에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LMS 기반이라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내가 글래머 문법 쪽지 시험을 볼 거야 라고 하면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79점 반평균이 나올 거예요 라고 예측해 줍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는 동명사와 현재 분사와 전치사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목표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상위권을 클릭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15분 정도를 현재 분사만 집중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있는 선생님과 없는 선생님 어떨까요?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이언맨 교사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이언맨 교육 전문가. 아이언맨이 하늘을 나르는 수트랑 그 다음에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없다면 영웅일까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비서와 하늘을 나르는 수트가 없으면 그냥 아이언맨은 일반인에 불과할 겁니다. 교사들은 어떨까요? 교육 전문가는 어떨까요?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면 테크놀로지에서 내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교사나 교육 전문가 역량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실례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줌으로 넘어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교육 전문가들을 보는데 어떤 분은 채팅창 돌려놓고 줌으로 교육하라더라도 강의만 1시간 하고 끝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멘티미터 카웃 가지고 놀아요. 애들이랑 퀴즈도 하고 뭐 포스트잇도 붙이고 이러면서 온라인상으로도 분반 토의도 하고 가지고 놉니다. 교수 격차라는 거죠. 디지털화가 되면서 학습 격차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을 교수나 교수자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교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더 되게 훌륭하신 교수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에 되게 익숙해져야만 앞으로 교육자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고 아이언맨 교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연을 해주신 홍정민 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면서 우리가 아카 스타디 뮤지오 로봇 기반 인공지능 영어 강사를 한 20분 면접 없이 채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다가 또 이 로봇은 공감이 안 되네요. 이런 얘기들 아마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면서 질문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선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까 우리 심단장님께서 답을 쪽쪽이 맞추셨는데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그 AI 대체 비율이 0.44%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이제 학생들의 인성을 만들기 위한 어렸을 때 얘기고 혹시 쭉 위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경향은 없을까요? 고등학교 교사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1.02%입니다. 거기도. 1.0. 네네네. 그러니까 높아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학교 교수는 안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한 560개 직업만 교사를 해서 교육 쪽의 대부분이 되게 낮습니다. 대체율이. 그럼 저도 이제 줌 수업을 자주 하는데 네. 이 기술을 접목시켜서 강의를 하려면은 디지털에 이제 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해질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이 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LG그룹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처음에 맡았던 게 뭐였냐면 임원들 교육이었어요. 임원들을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를 가르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너무 땡땡이를 까시고 맨날 이 엑셀 교육 때 안 들어오세요.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를 안 들어오시는데 그때 이제 막 엑셀이 일반화될 때거든요.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은퇴하고 나서 20년이 흘려서 지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때 나 잡아서 안 가르쳐줬냐. 너무 불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은 되게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줌도 그렇고요. 되게 새로운 기술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나이가 많을수록 디지털화가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육 툴이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을 제가 뭐 코딩을 짜라 이런 게 아니라 나온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지라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좀 열려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해 보시는 게.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